자, 지금 문 정권은 아베 정권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아베가 왜 저러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면요. 그리고 한일 관계의 구성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자, 왜 그러면 한국이 일본의 분업 구조 속에서 이렇게 짜여져 왔냐? 자, 지금 세계가 글로벌 신자유주의를 하고 또 한국은 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할 때 그 경제개발의 시드마니를 일본에서 받았습니다.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5억불을 받았는데요. 이 5억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억불로 오죽했으면 지금 한전, 포스코, 또 경부고속도로, 농협 등을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다 기록에 있으니까 뻥이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당시 일본으로서도 큰 돈이라서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 협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한참 경제가 성장하던 일본이 사실은 별 사심 없이 당시 한국 정권과 일본 정권이, 박정희 정권과 일본 정권이 우호적이어서 그래서 한국의 가벼운 기술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서는 별로 중점적이지 않은 기술을 하나 둘씩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기술로 철강을 하고 석유화학을 하고 기계를 하고 이제 온갖 이 상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이 한국의 여러 품목 중에서 처음에는 텔레비도 일제, 밥솥도 일제, 전부 일제였습니다. 일제 말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산이 제대로 전자제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씩 다 국산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밥솥 같은 것도 한 90년대까지 한국계 조잡했지요. 카메라는 한국이 만들어 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시계도 한국이 만들어 보려다가 제대로 된 한국 지금 시계 메이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국이 어려움을 겪었고, 자동차도 일본에서 지금 많이 들고 왔고, 여러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TV, 자동차,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포철, 석유화학 시스템, 광학, 기계 전부 일본에서 다 뺏겨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속이 아니라, 가마우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한국이 살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저걸 괜히 키워줘가지고 처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다 들고 간 삼성전자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일본에서 나왔지요. 기술들이. 그런데 그게 우리를 갖다가 앞질러 버리면서 우리는 소재 부품 이런 쪽에 가고, 일본에 유수했던 소니나 내셔널, 샤프 같은 회사들은 거의 지금 맛이 가고,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분노도 역으로 보자면 크겠지요. 그런데 일본은 항상 카피해서 뺏기는데 안주하다가 자신 독창적으로 뭔가를 치고 나가지 못했고, 한국은 재벌 특유의 추진이요. 그거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요. 일본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과감한 승부를 걸었죠. 그리고 세계로 진출하는데도 일본보다는 좀 우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일본보다 분야별로 좀 추월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근원들은 다 핵심적인 소재 부품은 일본에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본 거를 배워서 그까지도 다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서 기본을 배워와서 기초를 다 닦은 다음에 앞으로 가려면 돈과 시간과 노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져와서 그 위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걸 지금 와서 왜 안 했냐? 1, 2년 만에 된다라고 사기치는 거는, 이거는요, 정말로 황당한 사기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그야말로 지금 반일을 이야기를 하고, 일본의 관광도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갖다가 해서 일본을 여행 금지 제한 구역으로, 자제 구역으로 선정해야 된다. 도쿄의 방사능 수치가 무슨 4배가 높다. 심지어 일본에 산 식품의 방사능 검출인 일본산 폐기물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 근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일본에 예속된 가마우지가 아니라 가마우지 경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마우지가 뭡니까? 중국에 가면 그 강 같은데 이 노인이 가마우지라는 이 뭐 큰 오리처럼 생긴 거를 갖다가 목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풀어놓으면 그놈이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오면 이 목을 이렇게 못 삼키도록 줄을 달아갖고 물고기 빼가 고기 챙기는 거, 그게 가마우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돈을 벌고 우리는 일만 했다. 웃기는 소리야. 지금 이까지 되는데 일본이 진짜 가마우지로 했으면 한국은요 경제 이렇게 크지를 못했죠. 근데 이까지 키워놓고 이걸 가마우지라 하면 세계 다 가마우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1년 안에 뭐 20개의 부품 소재를 국산화한다 어쩐다 소리를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당의 공식 회의에서 일본 폐막론을 이야기하고 일본 경제가 망하기 직전에 허약한 경제다. 아베 정권은 곧 쓰러질 팽이 운명이다. 일본 소재 산업의 기업들이 줄 파산이 예견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베가 올해 수상으로 남냐, 문재인이 올해 대통령 하냐, 한번 내기해 볼까요? 사람이 환상에 빠지게 되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지금 70% 가까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저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뭐 조금 내려갔다 하지만은 아베는 위태롭다 해도 모든 선거에서 거의 다 이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오늘 일본이 구체적인 보복안을 발표하는데 이제 여기서 한국 피해의 윤곽이 대략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산업부 국장들은 중소기업들이 1년만 버티면 한국이 기술을 다 만들 수 있다 하고 있어요. 양향자가 75년, 100년, 150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반세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채태원조차도 그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벨상 24개를 받은 일본의 기초과학 기술하고 격차가 50년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국당에서도 했는데요. 자, 1년 버티기를 해서 지금 6개월 안에 가능한 것도 있고 1개월 안에 가능한 것도 있고 1년 안에 20개, 5년 안에 80개를 자립한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산업 현장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경제에서는 그야말로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지. 하는데 국산화 해봤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그걸로 가지고 물건을 생산해봤자 수출할 만한 돈이 안 된다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국제 분업 구조에서 미친 게 아니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당한 소리를 멈춰야 되는데, 자, 아베 측의 본심은 한국이 청구권 협정부터 지켜라, 한일협정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이 한일협정을 깨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이렇게 보복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지금 경제가 굴러가는 부분에 대해 한국이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베는 지금 무한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고 반대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충성 경쟁이 자기 내각에서 벌어지고 있고, 자민당 내에서 누구도 아베가 총리를 너무 오래 했다, 이제 그만해라 소리를 아베 스캔들 이런 것들이 나와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딴 스캔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베의 지지율이 40%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레드크로스까지 나와도 아베 일강 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베가 지금 임기를 3번 하고 또
3기 최대 9년, 이렇게 일본 총리의 아무리 오래도 9년인데 이거를 4기로 해서 12년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일본에는 제1, 2 야당이 거의 군소 정당이 되어버려가지고 의석 자체가 뭐 한 3, 40석, 2, 30석 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한마디로 자민당 독주 구조가 되고 있고요. 자, 아베가 말만 총리이지 거의 한국 대통령보다 더 센 파워를 가지고 심지어 정보 일원화를 내세워서 NSS라는 이 일본의 외교 정보 조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국가안전보장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조직에다가 지금 한국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다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의 이런 우익 DNA를 갖다가 다 물려받은 후배 정치인들이 아베 돌격대로 한국의 공격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의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운 전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부채의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아마 조만간에 야당 중에 한두 개가 찬성을 해서 이 개헌이 보통 국가로, 군대를 갖는 국가로 개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베보다 더한 일본 정치인들이 성장하고 있는 사회에서, 일본 사회에서 한국의 문재인이 더 이상은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고종이 이거 자신을 갖다가 황제로 이렇게 띄우고 대한제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채 한 방이 있을 것처럼 자신을 갖다가 제국으로 불렀던, 황제라고 호칭했던, 군대 병력도 거의 없이 낭인 100명한테 이 왕궁이 거의 초토화된 한국의 실정에서 그렇게 호칭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문 정권이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일본은 항상 1등을 추격했어요. 그래서 추격해서 카피하고 그걸 갖다가 거기에 또 창의력을 입혀가지고 일본식으로 소화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뭐 혼다, 닛산 같은 자동차들, 또 일본이 자랑했던 소니 워크맨 같은 것들. 그래서 한때 일본의 전자제품, 뭐 일본의 카메라, 일본의 광학기계, 또 일본의 각종 이 기계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전에 미국이나 독일제, 유럽제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그걸 아주 쉽게 이 당시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이렇게 합성해서 만드는 관점에서 70년대 후반, 80년대를 휩쓸어 버렸어요. 세계에서 누구도 일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전성기가 소니 워크맨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은 추격할 1등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1등이 처음 돼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한마디로 도태되어 갔다는 겁니다. 일본의 단점을 고치지 못하고 이 장점만을 생각해서 갈 거라고 봤는데 후발주자한테 추월을 당하기 시작했죠. 지금 한국이 마찬가지로 지금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자, 일본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한국이 심각한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문이나 문 주변에 있는 조국이나 지금 뭐 노영민이나 정의용 모두가 이런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서 자기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한일 협정을 깬다. 여당에서 지금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고 좌파 언론과 좌파 친북 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협정까지 깬다 하면 일본과 독립된 경제로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화 경제로 간다는 거예요. 망해가는 중국 밑에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일본과 독립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보네요. 지금 한국이 성장하는데 미국의 원조와 차관, 기술, 일본의 유무상 차관, 그리고 원조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한미일 동맹 구도 속에서 한국은 무임승차에서 왔죠.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일본에 의지하면서 미국, 일본 사이에 끼어서 확 껐죠. 중간에 틈새 시장을.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부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많이 미쳤다. 그야말로 한국의 역사와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진화해버려서 갈라파고스 섬에 가면 이상한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소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대표적인 예가 중구청장 서양호 씨. 이 양반 옛날에 패널을 할 때 저하고 같이 토론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하더니만 중구청장 됐어요. 그건 다 좋은데 노 재팬 일본에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해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등에다가 걸잖아요. 길게 늘어뜨리는 깃발. 한쪽으로는 태극기, 한쪽으로는 노 재팬 해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사지도 않습니다. 이걸 나란히 배너 깃발로 길게 늘어지는 걸 걸었다는 거예요. 1100개를 2200만 원을 주고 어제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걸었어요? 중구가 명동이 있는데요. 명동이 있고 남산이 있고 또 충무로 을지로가 있는 겁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명동, 충무로, 을지로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그 총독 관저가요. 거기 그 남산 그 터널, 3호 터널입니까? 그 바로 옆에 지금 옛날 중앙정보부 지금 뭡니까? 유스 호스텔이 있는데 그 올라가는 입구가 총독 관저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명동이 일본 사람들의 번화가, 상가였고 그래서 명동이 중심가였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명동 뒤쪽에 을지로, 충무로, 남산 기슭에 일본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서울의 일본 사람 주거지였던 겁니다. 자,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 오면 명동 주변에 가서 호텔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주로 많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이야말로 일본의 역사, 한국과 관련된 일본의 과거사와 긴밀하게 연관된 데라서 그래서 일본 사람이 오면 강남의 호텔에 잘 안 가요. 전부 명동, 을지로, 충무로 주변의 호텔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된 호텔들도 많고 요즘 다 리모델링하고 호텔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관광의 일본지에 있는 구청장이 노 재팬 하면서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들고 일어난 거죠. 노 그냥 재팬만 한 게 아니라 노 하고 보이콧 재팬이라고 했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세종대로에 깃발 50개 사다리를 실은 트럭이 와서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일날 이걸 하겠다라고 공개를 하고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서울의 중심이고 일본의 부당함과 이에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요래 말했답니다. 그러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고 지금 그걸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박원순까지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한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중구청장이 눈이 이렇게 어두운가. 자, 중구청장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중구 청와대의 뜻을 갖다가 아주 잘 캐치해서 이렇게 했다 생각했을 건데. 그래서 한국의 청와대의 한계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